자, 위계가 되지 않는 판례 8번입니다. 8번은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판례인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자,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공소의 갑에게 양도를 했다. 양도를 하면서 어떤 약정을 합니다. 그 약정이 뭐냐면 미수 외상대금 채권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그럼 그 약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피고인이 약정을 안 지켜요. 자,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외상대금을 수령했다는 부분인데 여기를 세무쳐 볼게요. 외상대금을 수령했다. 이 부분이 이 공소외인의 공장 경영 의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피고인이 있어요. 자, 피고인이 이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이 공장이 10억짜리다. 고 해볼게요. 10억짜리 공장인데 이 공장을 팔았습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에게 공장을 넘겼다는 거죠. 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양도인이 될 것이고 갑은 양수인이 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공장을 넘기면서 어떤 약정을 했다고요. 그쵸? 자, 이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저기 돈을 뭐 받을 돈 있고 못 받을 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A라는 외상채무자 등이 있습니다. 뭐 상인들이겠죠. 상인들. 외상채무자들이 있고 그 받을 돈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봐봐요. 피고인이 갑에게 공장을 넘길 때 이 공장 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가. 매가. 그게 10억이라 했잖아요. 10억인데 이 10억을 다 받고 넘겼는지 그 외에 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인지 아니면 이 10억에는 이 외상채무 1억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쵸? 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엄연히 별 문제예요. 이 10억짜리 매가에 잔액 외상채무액이 1억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자, 무슨 뜻이냐? 자, 피고인이 갑에게 공장을 넘겼죠. 그러면 외상채무자들에게 이런 약정까지 했으니까 그런 약정을 통지를 해줘야 함에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장을 넘겼다는 부분 그리고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을 갑에게 줘라고 하는 부분을 고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지하지 않고 나중에 결제일 되니까 이렇게 돈을 수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상대금 주는 돈을 받았다는 거죠. 이 자체가 이 A에 대한 피고인이 A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사기죄가 안 됩니다. 뒤에서 사기죄 할 때 배우겠지만 사기죄가 안 돼요. 채무자는 돈을 피고인에게 주는 순간 채권 채무 관계에는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이제 누구한테 빚진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A는 돈을 줌으로 인해서 채권 채무 관계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분명히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이 받았다는 것이 이 갑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습니까? 자, 공장 경영을 방해하려 한다면 첫 번째 허위사실 유포라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그럼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떠들고 이 상인들에게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돈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위계가 되는 것인지 세 번째, 위력이 되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위력을 통해서 이 갑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쳐들어가서 공장 업무를 막 방해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계입니까? 이 공장을 넘길 때 어떤 공장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공장 기기가 막 돌아가지도 않고 막 부속품 나사가 빠져 있고 근데 그것을 마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 하면서도 공장을 팔아넘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상 채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인데 근데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10억이라는 돈에 매가 10억이라는 돈 속에 이 외상 채무 1억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1억을 주면 되는 거지. 그것이 당장 주든지 1년 후에 주든지 10년 후에 주든지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별 문제잖아요. 공장 경영 업무와는 별 문제잖아요. 공장 경영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형사 문제고 돈을 받은 돈을 너에게 준다 안 준다의 문제는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형사상의
공장 경영 업무를 방해하지는 못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여기 세모 치시면 돼요. 이것은 밑에 공장 경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자, 됐고. 자, 9번 가볼까요? 자, 소외 어장의 어장 대표자였다는 거죠. 피고인이 어장 측에 대한 허위 채권을 주장하면서 후임 대표자에게 인장 인도를 거절합니다. 인장 인도를 거절하니까 후임 대표자가 만기 도래한 어장 소유의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했고 결국 검사도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이 그 어장 관련된 그 선박 검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될 수 있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죄가 되려면 구성요건 3개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한다고요. 허위사실 유포인지 위견지 위력인지 그 3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단순히 허위의 채권을 주장했다는 이 하나만 갖고서는 그 행위태양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마지막 줄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 자, 이건 78년대. 자,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했다. 먼저 등록하면 이것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두 번째, 서비스표 제작에는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했다. 아니, 제작과 출원은 원래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까? 별 문제잖아요. 제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등록 출원하는 사람 따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등록 출원을 했다는 점, 제작에는 관여하지 아니하면서 출원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은 엄연히 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뭐다? 행위태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위계도 아니고 위력도 아니고 결국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전자금융사기 아시죠? 보시피싱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하루 거래하는 무매체 입금 거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은행에서 1인 100만원 100만원 한도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한 사람이 하루에 100만원밖에 송금이 안 돼. 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피고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제3자의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죠. 입력하게 되면서 쪼개기로 송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한 10명 정도 있다면 한 사람 A, B, C, D, E, F, G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당 100만원씩 계속 송금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10명이면 1000만원 송금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개기 송금을 한 것인데 이 쪼개기 송금이 업무방해죄에 될 수 있느냐, 즉 그 중에서 위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했다 했잖아요. 이 입력한 것이 위계입니까? 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 송금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라도 오타가 나면 송금 자체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입력 자체는 정확한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 위계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벌을 하려면 관련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수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 자체는 뭐다?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자, 12번 보시면 자, 쭉 읽어보시고 자, 변조한 게임 프로그램을 게시 유포하였다고 했을 때 이것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밑에 조그만 글씨 있죠?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 접속을 해야지만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해서 서버에 접속했을 때 한해서 위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접속 자체를 안 했다면 즉 게시만 또는 유포만 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업무방해죄는 미수범 처벌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착순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미수처벌정은 없기 때문에 무죄인 거야. 자,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여기 세모 치시고 자, 13번도 옛날 판례이긴 한데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주류 판매
업대부 알선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 업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노래방에서는 주류 판매하면 안 되나? 뭐 맥주 같은 거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 접대부라는 거죠. 그렇죠?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류 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 이것이 노래방 업주의 업무를 방해했습니까? 우리 업무 방해죄 할 때 그랬잖아. 형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것만 업무가 된다. 그쵸? 접대부 알선이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만약에 이 업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업주가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업주는 이것을 자기 업으로 하네. 주류 판매하는 거 접대부 알선 자체를 자기가 업으로 하는 거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업으로 하는 것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 업으로 하는 것을 그 업대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무슨 업무방해죄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업주가 착한 사람이라서 이걸 자체를 판매를 안 해요. 주류도 판매하지 않고 접대부도 알선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노래방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주류 제공 업무 접대부 알선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것은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업주는 어떤 업주였어요? 이걸 해오던 업주였던 거예요. 그 해오던 업주에게 이것을 요구한 건데 그거 무슨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접대부 알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업주는 이걸 해왔던 이러한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해오던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네 노래방 그 본래의 업을 내가 방해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쵸? 전력 세모 치시고 이런 전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밑에 주류 제공 접대부 알선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위계를 쓴 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칠해 볼까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먼저 색깔, 출한 색깔, 쪼개기 송금 색깔, 게시유포 색깔, 전력 색깔. 이것은 전부 다 죄가 되지 않는다. 됐고, 다음 거 볼게요. 자, 이 판례도 작년에 출제가 됐죠. 자, 조합장인 피고인이 있습니다. 조합 정관 개정 및 재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그 내용이 담긴 서면 결의서가 있는데 이것을 조합장이 접수하지 마라! 접수하지 말어.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접수하지 말어. 라고 지시했고 결국 접수가 안 됩니다.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안건이 통과됩니다. 이것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여기 사전에 부탁하라 열고 닫고 즉 사전에 이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그 안건 통과 여부에 관련된 그들의 기대나 예상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됐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뭐지? 여기 업무 수행 적정성은 변론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접수하지 말았고 결국 접수가 안 되어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 자체는 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만약에 이 서면 결의서가 자 보세요. 이건 적지 마시고 자 서면 결의서가 제출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서면 결의서가 접수가 되어서 제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서면 결의서가 조작된 거야. 조작된 거야. 그러면 이건 자체가 위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조작됐든 안 됐든 간에 이 결의서가 접수 제출이 안 됐어요. 안 됐다고 한다면 이 서면 결의서를 접수하는 직원들, 접수하는 조합원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기, 그 사람들의 하는 업무에 오인 착각 등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접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요? 접수가 되어야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접수 자체가 안 됐는데 무슨 이걸 일으키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단순히 뭐다? 접수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고 접수가 안 되었다 한다면 밑에 보시면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이지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판례들이 많이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뭐 11번도 그렇죠? 11번도 최신 판례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래도 최신 판례긴 한데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올 것도 같고 여기 노래방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 결의서 접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 판례입니다. 자, 사실관계 쭉 읽어보시고요. 자, 네 번째 줄 보면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세무칩니다.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업무방해죄 위력입니다. 자, 위력의 대표적인 것이 폭행협박이죠. 그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이 될 수 있고요. 음식점에서 난동 부리는 거, 그 다음 출입문을 폐쇄시키는 거, 단전 조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위력의 사례로서 거론됩니다. 자, 판례 보죠. 자, 위력이란 그랬습니다. 폭력, 협박,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된다. 그쵸? 자, 이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의사가 제압됨을 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X. 다만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기에 족한 것이면 된다. 그거 봤죠? 자, 현실적 제압함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다가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됐고 색깔 칠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밑에 판례 역시 위력 나와 있죠? 위력이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 직접 가해지는 것 당연히 위력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서 이 물적 상태가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위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칠할게요. 물적 상태 여기다 색깔 칠하시고 여기서 직접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서 이 물적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하 간접적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력이란 이 문제를 던져주고 이 판례를 던져주고 위력은 반드시 직접 가해지는 것만 된다. 그리고 물적 상태를 만드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자, 다음 판례. 여기 또 나와 있네. 그쵸? 위력이란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도 된다. 그쵸?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무슨 광역시 택시 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이 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조합은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거죠. 즉 조합은 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 즉 조합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합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때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갑, 이 사람이 조합 이사장인데 이 갑이 이 금고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광고를 중단하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새마을금고는 조합장 말을 따라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이 금고가 조합장이 우리에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광고를 중단하라고 한 것이 이 금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봐봐요. 꺽쇠 2번을 보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
라고 볼 수 있을 때는 밑에 위력이 아니다는 거죠. 그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아, 사장인지 뭐야, 사장. 또는 직장 상사. 아, 사장이 직원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는 것이 업무방해죄입니까? 어? 아니,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 시키는 것이 업무방해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밑에 보시면 따라서 제3자 가로 열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행위자가 누구야 여기서는? 조합장이지. 제3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이 있다. 세모. 지위에 있다. 라고 할 때는 이 업무방해죄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다? 조합장이란 말이야. 조합장. 이 조합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금고에 공문을 보내서 뭐뭐 콩 나와라 밥 나와라 했다 하손치더라도 이 조합이사장은 뭐다? 그렇게 지시를 내릴 만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색깔, 조합이사장 색깔. 자, 또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이거 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넘었는데, 이 판례도 출제가 좀 됐던 판례죠. 자, 쟁의행위 나옵니다. 쟁의행위는 보통 파업의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이 집단 파업이잖아요. 그렇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업무방해죄가 된다면 그 행위 태양은 뭘까? 이 집단 파업은 위력이란 말이에요. 위력. 업무방해죄 행위 태양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에서 위력이란 말이에요. 위력으로 보는데 그 위력으로 보는 것이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작입니까? 부작입니까? 응? 이게 부작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퀄 작이라는 거야. 때로는 집단 파업은 자기로서 활동한다. 자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색깔. 시험 나왔죠?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이 판례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나왔어요. 부작위는 아니다. 자,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쟁의 행위를 하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시면 자,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죠. 집단적으로. 이 파업이야. 파업. 이 파업이 당연히 위력이다. 당연히 위력이다. 고 보았던 판례를 당연히 위력이 해당돼서 당연히 업무방해죄 된다라고 하는 그 옛날 판례를 지금부터 바꾸겠다. 그 말은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꾸는 거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를 않겠다.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 그러면 업무방해죄 되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는 사업 운영하에 막대한 손해가 끼칠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동그라미 2번. 이 1번하고 2번이 플러스입니다. 5화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1번, 2번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행위, 파업이 위력으로 보아서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죠. 집단 파업 1번 과거 판례. 그쵸? 과거 종전 판례. 종전 판례는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된다. 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어떻게 바뀌죠? 현재에는 언제나 업무방해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서 그쵸? 플러스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지니까 긴급 대체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거야. 지하철 파업, KTX 파업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지하철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버리니까 코레일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잖아요. 군인들, 퇴역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을 빨리 투입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그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지장 없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투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집단 파업 때문에 그때 지하철 말고 그 KTX 그쪽일 거예요. 화물하고 이쪽에서 수백억 피해를 봤어. 수백억. 코레일 측에서. 그래서 이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너네가 긴급적으로 일시적으로 확 파업을 해버리니까 이 사용자 측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긴급 대체 인력도 투입하지 못했고 수백억에 해당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거지. 그랬을 때 한해서는 뭐가 된다? 이 집단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판례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집단 파업은 자기란 말이 자기이지 부자기는 아니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소비자 불매 운동이네요. 자, 소비자 불매 운동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될 수 있을까? 의 문제입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떨 때 되냐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그 소비자 불매 운동이 사회 전체 법질서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위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반대 해석해 볼까요? 소비자 불매 운동이 용인될 수 있을 때는 죄가 안 되지만 용인이 될 수 없을 때는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소비자 불매 운동이 헌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운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나 위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인될 수 없을 때에는 죄가 되는 것이고, 용인될 수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한번 되었죠. 자, 업무방해죄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의 경우에는, 자, 이 제3자 세모 쳐볼게요. 제3자의 경우에는, 제3자는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력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 갖고서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만 이 제3자랑 피해자랑 동일시가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제3자에게 행사되는 위력도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행사하는 위력은 곧 이것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 그때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겠지만 동일시가 될 수가 없다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끄집어낼까요? 끄집어내서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 위력을 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뭐다? 업무방해는 안 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제3자랑 피해자랑 동일시가 된다면, 그치? 이렇게 동일시가 된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누구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자, 3번. 꼭세 3번은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특정 신문들의 광고에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한다. 그리고 광고 중단 압박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는 죄가 되고 누구에 대해서는 죄가 안 돼요.
자, 여기서 광고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력이 될 수가 있지만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위력이 되지 않는다. 즉 부족하다고 했죠. 왜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위력이 안 되는가요? 여기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항의 전화하고 광고 중단 압박을 해버리잖아요. 그치? 신문사들에게는 압박이 되나 이게? 아, 신문사들은 니네 광고 안 받으면 돼. 니네 광고 안 받고 다른 회사 광고 받으면 되는 거야. 아, 줄 섰어. 돈 주고 우리 광고 내주세요. 라고 줄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압박이 안 돼요. 딴 광고 받으면 되니까. 근데 광고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 전화 오고 막 압박 들어오면 광고주들은 진짜 불안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 남양유업 있었잖아. 남양유업. 그 문제 많죠. 그 여자 마약하고 그 손녀딸인가 누군가 걔 마약하고 옛날에 그 남양유업 직원이 편의점 점장한테 막 갑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남양유업 막 불매운동 막 일어났었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남양유업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위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문사들은 뭐 그렇잖아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판례 좀 더 볼까요? 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집회나 행위가 역시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일 때에는 당연히 죄가 됩니다. 용인이 안 된다. 용인될 수 없다. 그렇죠? 없다 동그라미. 자, 단전 조치를 하는데요. 이 단전 조치가 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결의해서 누구네 집 점포 끊어버려, 물 끊어버려, 전기 끊어버려 라고 하면 이것은 위력이 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전에 피해자에게 사전 통고를 했는지 여부, 회장 자격으로 단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하등 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색깔 칠해 볼까요? 이건 죄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반대되는 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어때요? 여기도 단전 조치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앞에서 이사회 결의까지는 좋다 쳐요. 근데 여기는 규정에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은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규정이겠지만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 시장에서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법규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단전 조치를 한 것은 정당 행위가 된다고 봤습니다. 여기도 단전 조치죠. 이건 왜 단전 조치를 한 거예요? 여기는 화재 위험이 높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상가들은 그 화재에 아주 취약하죠. 그렇죠?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소방차도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불 한번 났다고 하면 그 전체가 그냥 다 화마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하였고 화재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 조치를 취하였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름대로 봐줄만 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표이사에게 있어서 정당 권한 행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하시면 되겠네요. 화재 위험이 높아서 그랬다.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는 부분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가서 그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월 얼마씩 내야 하는데 그 돈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화딱지 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야! 물전기 끊어버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회장 자격으로 물 끊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되겠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은 쉬워요.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의장이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다. 바리케이트 동그라미. 출입 통제한 것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트랙터 동그라미. 당연히 위력에 따른 업무 방해죄가 된다고 봤습니다.